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시가 1의 찬 기파랑가를 한번 수업해 보겠습니다. 작가 충담사는 스님이시고요. 스님이시고 펜을 조금 얇게 할까요? 찬 기파랑가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찬 기파랑가 이렇게. 찬 찬양하다. 기파랑은 통일신라의 그 화랑 들어보셨죠? 화랑의 이름입니다. 화랑의 이름인데 통일신라의 화랑이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육군 사관생도 주신 장교 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화랑 중에 화랑의 우두머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랑의 우두머리. 그리고 가는 노래. 노래인데 이 글의 갈래가 향가예요. 향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 기파랑을 찬양하는 향가. 그러면 찬양한다. 이 작품은 찬양적이다. 예찬적이다. 그다음에 송축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셔서 이분이 돌아가신 걸 아쉬워하면서 추모하고 애도한다. 그죠? 애도한다. 이렇게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글의 갈래상 특징부터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글의 갈래는 향가예요. 향가. 향가는 통일신라의 노래입니다. 통일신라의 노래다. 요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향가는 넉줄짜리 4구체라고 하고요. 얘는 넉줄. 그 다음에 8줄짜리 8구체. 그 다음에 10구체 4, 8,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넉줄이 기본이었는데 원래 2줄이 민요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서동요라든지 헌화가라든지 이런 것이 4구체가 돼요. 그리고 이제 더블이 되면 총 8줄이 되겠죠. 8줄이 될 텐데 요거는 이제 8구체가 되겠죠. 8구체 대표적인 노래가 처용가예요. 처용가가 8구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넉줄이 더 붙는 게 아니라 4, 8, 12 이렇게 4의 배수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10줄이 되면 가장 완성된 형태의 19체가 되겠죠. 이 19체가 찬기파랑가라든지 제망매가라든지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19체 향가의 특징은 여기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할까요? 이렇게 라고 하는 감탄사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낙구 첫머리라고 하는데요.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나온다. 이거를 차사라 그래요. 차사. 그래서 우리 향가의 이름이 별명이 산회가이거든요. 그래서 19제 향가가 차사산회가 이렇게 불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나눠 보면 3단 구성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단, 2단, 3단 구성이다. 그래서 3단 구성이다. 자, 그래서 요 별표친 3단 구성, 낙구천머리, 감탄사 나오는 거. 요것이 19체 향가의 특징이에요. 19체 향가의
특징이 구행의 감탄사 나오는 거하고 3단 구성을 취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고려 중엽에 시조가 발생하거든요. 고려 시대의 중엽에 시조가 발생하는데 시조가 3장 6구 45자 내외잖아요. 그러면 이 시조가 3단 구성이죠. 그리고 어즈버하고 종장에 첫머리 아이야 이런 식으로 감탄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향가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어서 한번 보면요. 이렇게 5행까지를 파트 1, 그다음에 8행까지를 파트 2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3단 구성을 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조금 노랗게 표시해보자. 여기 아라고 하는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쌤 뭐라 그랬죠? 차사라고 했죠. 이게 9번째 줄인데요. 구행인데 요거를 다른 말로 낙구 첫머리라고 해요. 낙구 첫머리. 나중에 고려시대에 와서 시조의 종장 첫 구절에 나오는 감탄사의 영향을 줘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향을 줘서 영향을 주는 게 뭐야?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통일신라의 경도광 때 인품이 높으셨던 기파랑이라는 화랑이 있었답니다. 화랑이 우두머리인데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충담사 우리 신라 하면 경주 하면 또 불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충담사라고 하는 대사가 승려님이 기파랑의 아주 높은 인품을 찬양하고 돌아가셔서 추모하고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쌤이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달이고요. 여러분도 형광펜으로 표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입니다. 물이고 그 다음에 자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잣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 좀 바꿔서 파란색으로 눈 요거 칠해보세요. 그래서 요 5가지를 여러분의 출제 요소로 파악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가는 원래 좀 미스테리였어요. 향찰로 기록됐거든요. 근데 우리 양주동 박사님하고 김완진 박사님이 이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김완진님의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흐느끼며 그러면 왜 흐느끼냐? 흐느끼는 우는 거잖아요. 돌아가셔서 그런 거예요. 돌아가셔서 막 흐느낍니다. 흐느끼면서 이렇게 애도하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슬퍼서 그런 거예요. 슬퍼서 그런 겁니다. 뭔가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보름달이 떠 있는데 이슬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달을 보니까 기파랑의 인품이 인품을 기파랑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이 기파랑의 아주 높은 인품을 비유하는 보조관념입니다. 보조관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럼 기파랑은 아주 높은 숭상해야 되는 아주 높은 고매한 그리고 광명의 존재, 우러러 보는 존재로서의 의미로 우리 기파랑의 인품을 비유하기 위해서 떠올린 그런 자연물이 달이 되겠습니다. 근데 흰 구름을 따라간 떠간 언저리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충담 대사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있는데 우리 그래도 스님인데 108 염주를 손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이 머리가 빡빡 깎아서 귀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슬퍼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달은 노란색으로 할까요? 일단은 이렇게 달을 그렸고요. 노란색으로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달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이라고 하는 걸 보니 이 돌아가신 우리 기파랑의 모습이 떠오르더라 이거죠. 기파랑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파랑의 모습이 떠오르더라. 그래서 기파랑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래 가른 물가에. 그럼 여기에 모래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물이 흘러가는데요.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반대로 흐르는 것 같다. 그지? 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여기가 모래가 막 있어요. 근데 물에 보니까 기파랑의 모습이 수풀이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수풀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쌤이 복붙 한번 해볼까요? 기파랑의 인품을 비유하는 보조관념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물은 그만큼 순수한 존재고 정결한 존재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는 아주 정갈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는 기파랑의 모습을 비유한 단어예요. 이 기랑이라고 하는 게 기파랑이에요. 기파랑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1호 내한데 1호는 지명이고요. 지명이고 내는 냇물입니다. 냇물 자갈벗밭에서 그럼 여기 자갈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자갈은 우리 조약돌이잖아요. 조약돌. 근데 조약돌은 어떻습니까? 단단하고 동글동글하고 그쵸? 단단하고 동글동글하고. 그래서 요거는 세 번째로 기파랑 인품을 비유한 단어로 굉장히 단단한 강직한 그리고 둥글둥글한 원만한 기파랑의 인품을 비유한 단어다. 벌판에서 낭이 지니는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고 있노라. 내가 당신의 인품을 존경한다. 당신의 모습을 따라가겠다. 그리고 뭐 슬픔이라고 해도 되고요. 종교적 승화, 찬양이라고 해도 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입니다. 잣까지. 그러면 잣까지 역시 기파랑의 모습을 비유하는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네이버에서 잣나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잣나무를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보는 게
여러 번 듣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잣나무 보면 이게 잣나무인데요. 그냥 소나무처럼 보이죠. 그죠? 잣나무 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는 거의 뭐 소나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 역시 사계절 푸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잣나무 역시 항상 푸른, 그러니까 신념이 변치 않는 지조 절개, 지조 절개, 변치 않는 마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드높은 기상, 쭉쭉 뻗어서 드높은 기상, 이번에 기상, 높아서, 높다 그랬잖아요. 기상이 높아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눈이라도 덮지 못할 꽃가리요. 눈은 식물의 입장에서는 시련이죠, 시련. 그래서 어떤 시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련, 고난, 역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이죠. 이게 부정적입니다. 잣나무는 이건 다 긍정적이고요. 전부 다 기파랑의 인품을 비유하는 단어들은 다 긍정적입니다. 그럼 특히 잣나무하고 눈하고는 서로 이렇게 대조 대비가 되겠죠, 그죠? 그죠? 대비 차이점 대조 대립이 되겠습니다. 상징적 의미로. 그럼 이 작품은 굉장히 의미 자체가 좀 상징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상징적인 작품이다. 꽃갈이요. 꽃갈은 아까 선생님 꽃갈 모자 썼잖아요. 그래서 꽃갈은 화랑의 우두머리요. 그래서 도노법을 사용했고요. 영탄법을 사용해서 기파랑의 인품을 찬양하고 예찬하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전체적으로 찬 기파랑가를 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그림과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그림 하나를 빠뜨렸던 게 지금 기파랑의 인품을 비유한다는 게 우리 소나무, 잣나무를 쌤이 그림을 안 그렸네요. 그래서 잣나무 가지가 이렇게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비유한 단어 요거 네 가지 기억합니다. 달 첫 번째, 두 번째 냇물이 순수함, 그죠? 그다음에 조약돌의 강직하고 원만함, 그다음에 잣나무 가지의 지조 절개, 요거 네 개가 중요한 포인트고요. 눈도 덮지 못해서 눈이 내려도 시들지 않는, 그죠? 시련, 고난, 역경, 고통 속에서도 변치 않는 신념을 의미하는 상징물이 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